승리하는 최고 사령관동 측에서는 조정밀 무인 타격기들이 속도가 빠르며 목표 식별 능력도 대단히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 한 대는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하였고,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습니다. 차후에 추가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뉴스탑10도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1위와 2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북한의 무인기들이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날아온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우리 방공망의 허점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작전 실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어제 오늘 커지는 가운데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어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무인기 북한의 도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던 이 시점에 그렇죠. 접경 지역인 강화군 성모도 지역에서 무인기가 관측됨에 따라서 주민들께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강화 군민들에게 이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돼서 알고 봤더니 또 이렇게 됐고 여러 해프닝, 글쎄요, 해프닝이라고 보기엔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화군청에서 재난 문자를 또 국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2시 57분경에 강화도 성모도 지역에서 무인기가 관측됐다. 주민들께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바로 이런 문자가 이제 발송이 됐거든요. 어제 잇따라서 무인기 공격이 침투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군이 민감한 상황에서 예의주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세 대로 밝혀졌습니다만은 레이더상으로 볼 때는 세 대와 무인기가 참 구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특히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 하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육안으로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군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 같습니다. 특히 이 국민적 비난이라든지 어제 5대 중에서 한 대도 일단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 하나라도 예의주시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어제 공격으로 어떤 면에서 끝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아마 수시로 이렇게 무인기를 보내서 정찰을 한다든지 또 우리 쪽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엔 세 대로 밝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탐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게 일단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대략적인 있었던 얘기는 우리 군 당국이 비슷한 무인기라고 보고 탐지를 했고 지자체에 그걸 알린 다음에 군 스스로도 또 이렇게 어쨌든 강화 국민들에게는 좀 이걸 알려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군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지만 어제 상황을 일단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경보를 일단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상공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고 북한의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에서 내려온 무인기들 우리 레이더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와 헬기 20여 대를 출동시켰고요. 약 100발 넘게 쐈지만 이 무인기 격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형 무연기는 우리 탐지 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형 소형 무연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 자산은 초기부터 적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며 타격 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정대인 교수님, 네.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은 질문 받은 게 이거예요. 뭐 2, 3m든 어쨌든 그런
소소한 무인기 하나를 이렇게 수천억 원씩 하는 우리의 자산들이 왜 격추를 못 시키냐. 근데 오늘 군 당국의 설명은 탐지도 어렵고 너무 작아서 맞추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맞습니다. 이게 탐지 장비는 우리가 갖춘 건 맞는데 예. 격추 장비는 아직 갖추진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파리나 모기 잡을 때, 생쥐 잡을 때 그럴 때 무슨 뭐 망치 들고 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파리채, 모기채로 잡아야 되는데 간단한 것 같은데 아직 그걸 갖추진 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기 넘어오고 2014년, 17년 사건 있고 나서 탐지 장비 자체는 우리가 고도화하고 갖추었는데 예. 격추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총으로 하나하나씩 쏴가지고 쓰러뜨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파 방해를 하고 해서 들어온 무인기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고 격추시키고 기능을 경로 이탈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 장비가 있긴 있습니다. 미군한테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이걸 국산화한다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개발 중이에요. 예. 이 한 2026년경 개발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그 상태에서 이제 허를 찔린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뭐 군 당국의 설명은 또 민가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뭐 격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민가를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았다면 충분히 좀 더 공격적으로 격추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북한군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한 대로 이제 민가 지역에서 혹시 파편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렇죠. 그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군 당국이 좀 책임을 문책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뭐 이게 사실은 떨어뜨려도 정말 민가 지역에서 떨어져서 그 사실 지나가는 행인이 누구 맞는다거나 예. 뭐 사실 우리 뭐 시민들 중에도 자동차 본네트에 만약에 저 무인기 파편 떨어졌을 때 그게 그럼 군 당국이 합당한 작전을 했으니 이해하자라고 하실 시민분들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들의 좀 자세도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군이 근데 너무 이 여의도나 용산을 바라보면서 현장에서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하. 여의도나 용산 바라보지 말고 군이 현장에서는 좀 선저 좀 주고보고도 적절하게. 좀 하고. 예, 그렇죠. 적절하고 좀 비례적 약간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북한한테 적한테 좀 메시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격추를 못 시켰냐. 뭐 물론 송구하다는 기본 입장을 우리 군 당국이 밝히면서도 너무 작아서 탐지도 쉽지 않고 격추도 어렵다. 혹은 우리 군 애꿎은 민가에 피해를 줄까 우려돼서 좀 더 공격적으로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북부, 그러니까 정확히는 서울 은평구까지 내려와서 5시간을 휘젓고 다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이 무인기가 촬영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함께 나왔습니다. 용산 가까이 들어온 항적이 전혀 없나요? 먼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습니다. 아군 무기 체계는 적의 움직임이나 예상 경로를 고려하여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 작전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 지역에는 더 많은 더 성능이 좋은 장비들을 많이 배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오늘 무인기로 알고 좀 봤더니 세 대였다. 이 부분이 강화군 이제 성모도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어제 무인기 4대는 강화도 방향으로 남아있고 그중에 5대 중에 하나는 서울 방향으로 와서 은평구까지는 내려왔다. 근데 여기서 또 용산 대통령실이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찍은 거 아니냐. 근데 항적도 없기는 하거니와 용산과 또 이 여의도 혹은 뭐 광화문 주변은 우리 탐지 기능이 좀 다른 곳과는 좀 다르다면서요. 예, 이거 합참 공보실장 자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일 겁니다. 예. 합참 공보실장도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보면 중요 지역에는 더 많은 더 성능이 좋은 장비들을 많이 배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좀 할 수밖에 없죠. 예. 뭐가 있는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훨씬 이게 반응, 탐지, 대응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좀 원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긴 한 것인데. 이게 용산 대통령실 일대 촬영했을 가능성 자체를 모두 다 열어놓고 우리가 이제 추적하고 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 재검토를 내부에서는 해둘 필요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근데 어제 용산 상공에 비행한 항적이 없다는 걸 이제 그대로 믿는다는 전제하에 예. 좀 한번 좀 추론을 좀 해보면 용산까지 내려왔다. 그랬으면 이제 용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산 광화문 일대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시민들의 이제 핸드폰에 또 찍히기도 했잖아요, 무인폰이. 아마 그 용산 여의도 일대에서 했으면 아마 일반 시민들이 본 사람들도 육안으로 확인한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건데 아직 그런 보도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군 당국의 어떤 이야기를 일단은 뭐 믿는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되, 근데 그랬을 가능성, 침투했을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말고 모두 전면 재정비를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들이 과거 2014년과 2017년에 밝혀진 북한의 무인기인데요. 이번에도 기자들, 그러니까 국방부 취재 기자단에 한해서 어떤 무인기가 내려왔는지 대략 우리 군 당국이 포착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뭐 언론에는 전반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과거 8년 전과 5년 전 저 하늘색 무인기와 비슷하다. 우리 군 당국은 이렇게 오늘 새롭게 밝혔거든요. 어찌됐건 정 교수님 봤을 때 군사 전문가이시자 외교안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의 작전 실패는 맞고 북한으로부터 농락을 당한 건 맞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판을 면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허를 찔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이제 더 빠르게 탐지 능력을 갖췄으면 이제 격추 능력을 갖추는데 더욱더 속도를 좀 내야 되겠죠.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14년, 17년 전 이후에 그때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드론 격추 장비 같은 것들 개발하는 거를 뭐 우리 국산화한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내리고 지금 예산 투입해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뭐 한미 동맹이고 하면 일부는 좀 일단 사서 좀 대비를 좀 해놓고 일부는 또 계속 국산화하는 거를 좀 병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좀 초보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 뭐 그런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비판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